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제4회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기출 부건 문제와 예상 문제입니다. 전체 과정은 1강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지게차의 일반적인 구동 및 조향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지게차는 전륜 구동, 후륜 조향 방식입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 하중이 앞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전륜이 앞바퀴가 구동 역할을 하고요. 뒷바퀴는 좁은 공간에서도 회전이 용이하도록 뒷바퀴로 조향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륜 구동, 후륜 조향 방식입니다. 2번. 다음 중 지게차 작업 시 마스트의 경사각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조작 레버는? 1. 리프트 레버. 2. 엑셀러레이터 페달. 3. 사이드 시프트 레버. 4. 틸트 레버. 정답은 4번 틸트 레버죠. 틸트 레버는 조종 레버 중에 가운데에 있는 레버고요. 마스트를 전방, 후방으로 기울이는 조작 레버이고요. 앞으로 밀면 마스트가 전방으로 기울고 당기면 후방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1번의 리프트 레버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조작 레버고요. 이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포크가 내려가고 몸쪽으로 당기면 포크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작 레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게차의 운전석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작업 중에 낙하할 수 있는 물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는? 1. 핑거보드. 2. 힌지드 포크. 3. 카운터 웨이트. 4. 오버헤드 가드. 정답은 4번 오버헤드 가드죠. 오버헤드 가드는 운전자를 작업 중에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석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이고요. 1번의 핑거보드는 포크를 걸거나 고정하기 위해서 캐리지 전면에 부착하는 철판 구조물이고요. 3번의 카운터 웨이트는 지게차 후면에 뒤쪽에 설치된 평형추고요. 힌지드 포크, 2번의 힌지드 포크는 지게차의 작업장치 일종이고요. 포크가 상하로 기울어서 둥근 목재 등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작업장치 힌지드 포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지게차의 일상 점검 항목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의 엔진 연소 분사량 점검은 일상 점검에서는 할 수가 없는 항목이고요. 정비소 등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상 점검으로는 작업 전에 냉각수 보충 여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량 점검, 그리고 4번 조향 핸들 상태 작동 여부 점검. 이 외에도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각종 작업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일상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지게차의 리프트 체인에 주유하기에 가장 적합한 오일은 무엇인가? 1. 솔벤트. 2. 엔진 오일. 3. 자동 변속기 오일. 4. 작동류. 정답은 2번 엔진 오일인데요. 이 리프트 체인은 마스트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체인이고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데 사용하는 장치이고 정기적으로 윤활을 해줘야 합니다. 윤활 시에는 적절한 점도와 부착성이 있는 오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엔진 오일이 제일 적합하고요. 그리고 1번의 솔벤트는 세척제고요. 3번과 4번 자동 변속기 오일이나 작동유는 유압계통에서 사용하는 오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기관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점검이 가능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엔진 오일의 양이죠. 엔진 오일은 양을 점검할 때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5분 이상 지난 다음에 오일 게이지를 이용해서 점검할 수가 있고요. 1번과 3번, 4번 충전 상태나 냉각수의 온도, 기관 오일의 압력은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지게차로 창고나 공장 등을 통과할 때 안전수칙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차량 외부의 안전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얼굴을 차체 밖으로 내밀고 운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굴을 차체 밖으로 내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게차는 차량 내부에서 조작을 해줘야 합니다. 1번 통과 전에 입구의 폭을 확인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 통과 전에 작업자와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안전수칙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포크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의 높이를 점검하고 출입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평탄한 노면에서 지게차로 작업을 할 때 안전한 화물 취급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평탄한 노면에서는 지게차의 전격 하중을 약간 초과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틀린 내용이죠. 지게차 안전 작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대부분 쉬운 문제, 상식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 다 맞출 수가 있고요. 지문을 읽어보면 1번 팔레트에 실은 짐이 안정적으로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적절한 내용이고요. 2. 포크를 삽입하고자 하는 곳과 평행하게 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고요. 4. 포크를 삽입 후 지면에서 5에서 10cm 정도만 들어올려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이것도 적절한 취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폭발, 동력 행정 시 밸브는 어느 상태인가? 정답은 3번. 습기 밸브와 배기 밸브 모두 닫힌다. 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폭발 행정 또는 동력 행정 시에는 습기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압축된 공기를 폭발 팽창시켜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행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폭발 행정 시에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상태이고요. 이 외에도 압축 행정과 폭발 행정 이 두 가지 행정 시에는 흡기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힙니다. 그리고 흡입 행정 시에는 흡입 밸브는 열려 있고 배기 밸브는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 행정 시에는 배기 밸브만 열린 상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간극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에서 마찰열에 의해서 소결되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마찰열이 생겨서 소결되기 쉬운 경우는 간극이 클 때가 아니라 간극이 규정보다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이고 그리고 2번과 3번, 4번은 간극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린더가 있고 그 안에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 간극이 클 경우에는 블로바이나 피스톤 슬랩이 발생하고 오일이 희석 또는 연소되면서 엔진 출력이 저하가 됩니다. 2번에서 블로바이에 의해 압축 압력이 낮아진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되며 기관 출력이 저하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엔진 오일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스톤 슬랩 현상이라는 것은 이 피스톤 간극이 클 때, 그러니까 실린더 외경보다 이 피스톤이 너무 작을 때 피스톤이 운동을 하면서 이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때리는 그런 현상을 피스톤 슬랩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밸브 간극이 너무 작을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힌다. 2. 엔진 출력이 감소한다. 3. 후화 및 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 4. 엔진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정답은 4번. 엔진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고요. 앞전에 10번에서는 실린더 간극에 대한 문제였고 이번에는 실린더에 연결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연소실의 흡기 및 배기 구멍을 개폐해서 공기의 유입과 연소가스의 배출을 제어하는데요. 밸브 간극이 적정해야 흡입 및 배기 밸브가 정확히 열리고 닫히고 엔진의 연소 효율과 출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 밸브 간극이 너무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후화 및 실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화는 실린더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후화는 실화 후에 불완전 연소가 소음기에 모였다가 뒤늦게 나온 배기가스의 열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을 후화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엔진의 윤활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기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4번. 오일의 불순물 제거 작용이죠. 유압 장치에도 오일 여과기가 있는데 기출문제에 나왔었고요. 오일 여과기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작동류 내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용이고요. 윤활 장치에서도 오일 여과기는 엔진 오일 안에 불순물을 깨끗이 여과해서 엔진 가프의 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엔진 과열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엔진 오일 양, 2. 냉각수의 양, 3. 연료량, 4. 유압장치 유량. 정답은 2번 냉각수의 양이고요. 엔진 과열의 주요 원인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9가지가 있는데 냉각수 양이 부족할 때, 냉각팬의 통풍이 불량할 때, 워터펌프의 작동이 불량할 때, 수은 조절기의 열림 온도가 높을 때, 수은 조절기가 닫힌 채로 고장났을 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엔진 과열 시에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냉각수 양이 되겠습니다. 14번.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히면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되는데 코어 막힘률이 몇 프로 이상이면 교환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4번 20%입니다. 라디에이터는 방열기라고도 하고요. 엔진 열에 의해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차가운 공기와 열 교환을 시켜서 냉각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률이 20% 이상 시에는 라디에이터 교환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디젤의 연소 과정 중 연료가 노즐 또는 인젝터를 통해 연소실에 분사되고 착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1. 착화 지연 기간, 2. 화염 전파 기간, 3. 직접 연소 기간, 4. 후기 연소 기간. 정답은 1번 착화 지연 기간이고요. 디젤 연료의 연소 과정은 착화 지연 기간, 화염 전파 기간, 직접 연소 기간, 후기 연소 기간을 거치면서 연소가 완성되고요. 착화 지연 기간은 연료가 노즐 또는 인젝터를 통해서 연소실에 분사되고 자기 척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화염 전파 기간은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기간이고요. 직접 연소 기간은 불이 붙어있는 실린더 내에 신규로 분사되는 연료가 화염과 만나서 바로 연소가 되는 기간이고요. 후기 연소 기간은 연소되지 못한 연료가 연소되는 기간입니다. 이 4가지 연소 기간, 지연 기간 등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다음 중 디젤 기관의 터보 차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 엔진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터보 차저는 과급기라고 하고요. 공기를 압축해서 실린더에 공급하는 장치로 엔진의 충전 효율을 높여서 엔진 효율과 연소 효율을 높여서 출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디젤 엔진의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정답은 1번 엔진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7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연료 라인에 공기가 침입했을 때, 2. 실린더 상호 간의 안지름 차이가 클 때, 3. 클랭크 축 무게가 불평형일 때, 4. 연소 분사 압력과 분사량, 분사 시기가 같을 때. 정답은 4번인데요. 디젤 기관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과 2번, 3번. 연료 라인에 공기가 침입했을 때, 그리고 실린더 상호 간의 안지름 차이가 클 때, 그리고 크랭크 축의 무게가 불평형일 때 진동의 원인이고요. 4번에서는 연소 분사 압력과 분사량, 분사 시기가 같을 때라고 했는데요. 같을 때가 아니라 틀릴 때 또는 불균형할 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8번. 분사 펌프식 디젤 기관의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이동 순서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분사 펌프식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는 연료 탱크의 연료를 연료 공급 펌프가 흡입한 다음에 가압 토출해서 여과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분사 펌프에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분사 펌프는 엔진의 크랭크축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분사 파이프를 거쳐서 실린더 헤드에 설치된 분사 노즐을 통해서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순서는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탱크, 연료 필터, 다음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순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디젤 기관 연료 장치의 커먼 레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고요. 커먼 레일 내부의 연료의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는데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은 고압의 연료 저장 장치인 커먼 레일에 연료를 저장한 뒤에 일정 이상의 초고압에서 연료를 연소실로 분사해서 연소하는 방식의 디젤 엔진이고요. 커먼 레일에 저장된 고압의 연료는 인젝터로 공급이 되고 전자 제어 장치 펄스 신호에 따라서 분사량이나 분사율, 분사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4번에서 커먼 레일 내부의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가 아니라 전자 제어 장치가 엔진 부하나 RPM 등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1번과 2번, 3번을 보면 커먼 레일에 저장된 고압 연료는 인젝터로 공급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고압 펌프로부터 발생된 연료를 저장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모든 인젝터에 같은 압력의 연료를 공급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번. 아래 회로에서 퓨즈는 몇 A 전류가 흐르는가? 정답은 2번 10A이고요. 퓨즈에 전류가 몇 A가 흐르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6V에 30W, 6V에 30W 전기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이 되면 이 전압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압은 6V가 되고 전력은 60W가 되고요. 전류는 계산식에 의해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력 나누기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전력 60 나누기 전압 6을 하게 되면 10이 나오고요. 전류는 10A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납산 축전지에 사용하는 전해액을 만들 때 사용할 용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질그릇 2. 구리 합금 용기 3. 철제 용기 4. 알루미늄 용기. 정답은 1번 질그릇이고요. 납산 축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은 묽은 황산입니다. 이 묽은 황산은 강한 상선도와 흡습성, 부식성이 있어서 취급에 주의를 요하고요. 담는 용기는 내식성이 높은 유리 또는 합성수지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야 하는데요. 이 보기의 지문에서 맞는 그릇은 질그릇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축전지가 방전되어 급속 충전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충전 시간을 길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급속 충전 시에는 충전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충전 전류의 10%에서 20% 정도, 0.1에서 0.2배 정도로 하게 되는데요. 급속 충전 시에는 축전지 용량의 0.3에서 0.5배 전류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자주 사용하게 되면 축전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충전 중인 축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축전지에 케이블을 탈거하고 충전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고요. 충전 시 가스가 발생하므로 화기에 주의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전지 충전 시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전에 회차에서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건설기계의 충전 장치인 발전기는 어느 축에 의해 구동이 되는가? 1. 크랭크축 2. 추진축 3. 캠축 4. 변속기 입력축. 정답은 1번 크랭크축이고요. 발전기는 건설기계에서 각종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축전지에 충전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엔진의 크랭크 축에 의해서 구동이 됩니다. 정답은 1번 크랭크 축입니다. 24번 다음 중 디젤 기관의 예열 장치에 사용하는 예열 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에서 주로 예연 소실식과 직접 분사식 디젤 엔진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연 소실식은 맞는데 직접 분사식, 이 직접 분사식 디젤 엔진은 흡기 가열식 예열 장치를 사용합니다. 디젤 기관의 예열 장치는 흡기 가열식과 예열 플러그식이 있다고 했죠. 이 예열 플러그식은 연소실 내에 압축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고요. 예연 소실식과 와류실식 디젤 엔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열 플러그는 코일형과 실드형이 있고요. 예열 플러그식 부품의 구성은 예열 플러그 파일럿, 예열 플러그 저항기, 히트 릴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구성품입니다. 1번에서는 연소실 내의 압축 공기를 직접 가열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예열 플러그 파일럿, 저항기, 히트 릴레이 등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코일형 예열 플러그와 실드형 예열 플러그가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클러치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전후진 방향 시 동력의 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러치는 일시적으로 동력을 연결하거나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동력의 방향을 전환해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1번에서 기어 변속 시 엔진의 동력을 일시적으로 차단, 맞는 내용이고요. 엔진 시동 시 무부하 상태에서 시동을 가능하게 함,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주행 중에 관성 운동을 가능하게 함,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수동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 기계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클 때라고 했는데요. 클 때가 아니라 작을 때, 이 간격이 작을 때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클러치 미끄러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됐거나 압력판에 스프링이 약하거나 오일이나 이물질로 오염이 됐거나 릴리즈 베어링 또는 레버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작을 때 클러치의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1번 클러치판에 오일 부착,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압력판의 마멸,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 과소,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토크 컨버터식 지게차를 출발할 때 올바른 조작 방법은? 정답은 1번인데요. 클러치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한다가 정답입니다. 토크 컨버터식 지게차는 유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엔진의 회전력을 변속기로 전달하고 저속 시에 토크를 약 2, 3배로 증대시켜서 부드러운 출발과 가속을 돕는 장치입니다. 토크 컨버터식 클러치의 특징은 클러치에 조작이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출발하고요. 동력을 유체로 전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2번을 보면 클러치를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로 출발한다. 이거는 출발 방식은 좀 부적절한 그런 방법이고요. 3번 클러치 페달을 밟고 기어를 넣은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한다. 이거는 수동식 변속기에서 출발하는 방법이고요. 4번 클러치 페달을 밟은 후에 브레이크 페달을 천천히 떼면서 출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식 변속기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8번 동력 전달 장치에 사용하는 차동 기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기관의 회전력을 크게 하여 구동바퀴에 전달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차동 기어는 코너링을 할 때 차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할 때 코너링을 할 때
좌우의 바퀴 회전수의 차이를 조정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좌우의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을 하도록 동력을 분배해서 코너링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차동 기어의 맞물림 구조는 렉과 피니언의 원리, 직선과 회전 운동 관계를 적용했고요. 2번과 3번, 4번을 보면 기어의 맞물림 구조는 렉과 피니언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선회할 때 좌우 구동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킨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29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의 휠 얼라이먼트에서 토인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조향 바퀴의 방향성을 준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휠 얼라이먼트 3요소는 토, 챔버, 캐스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토는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모임 정도입니다. 토 인은 앞쪽이 좁고요. 토 아웃은 바깥쪽이 넓은 모양입니다. 지게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토 인을 적용하고요. 그 이유는 하중 시에 바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직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타이어의 이상 마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번에서 조향 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바퀴가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타이어의 이상 마멸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1. 트레드 2. 브레이커 3. 카커스 4. 비드. 정답은 3번 카커스인데요. 타이어의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낯익은 단어가 트레드밖에 없습니다. 이 트레드는 도면과 접촉되는 부분으로 이 타이어의 바닥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의 브레이커는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인데 트레드 손상이 카커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카커스와 트레드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카커스는 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비드는 림과 결합 부위인데 여기서 림은 타이어하고 휠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요 맨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타이어가 림에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월은 이 타이어의 측면을 사이드월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밀폐된 용기에 채워진 유체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유체 내의 모든 곳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원리는 1. 파스칼의 원리, 베르누이의 원리, 뉴턴의 원리, 역학의 원리. 1번 파스칼의 원리죠. 유압장치에서 파스칼의 원리는 가끔 문제에 나오는데요. 이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용기 속에 있는 액체에 일부의 압력을 가하면 동일한 세기로 액체 모든 곳에 전달되고 용기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원리,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유압장치의 기본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유압 실린더도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32번 다음 중 유압류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유압류의 점도를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유압류의 점도는 그 자체가 점성 계수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압류의 점도는 물질 고유의 흐름에 대한 점착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고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점성의 점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4번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진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3번 오일량은 정상인데 유압 오일이 과열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가? 1. 흡배기 밸브 2. 유압 호스 3. 오일 쿨러 4. 컨트롤 밸브.
정답은 3번 오일 쿨러죠. 유압류가 과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점도가 높거나 유압류가 부족하거나 유압 회로에 필터가 막혔거나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이거나 오일 냉각핀이 오선되었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일 양이 정상이라고 하면 먼저 오일 쿨러, 오일 냉각기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플런저식 유압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을 보면 플런저는 회전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플런저는 회전 운동이 아니라 왕복 운동을 합니다. 왕복 운동. 이 플런저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플런저 펌프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작동률을 흡입하고 다시 작동률을 토출해내는 것에 의해서 펌프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플런저식 펌프의 특징은 기어 펌프나 베인 펌프에 비해서 고압과 고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효율이 우수하고 토출량의 가변 제어가 가능합니다. 1번을 보면 펌프 축은 회전 또는 왕복 운동을 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변 용량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기어 펌프에 비해 최고 압력이 높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셔틀 밸브고요. 셔틀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고요. 압력 제어 밸브는 5가지가 있는데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시퀀스 밸브, 언로드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이 압력 제어 밸브, 이 밸브의 종류는 모두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압 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언로드 밸브죠. 언로드 밸브는 앞에서 본 유압 제어 밸브의 종류 하나이고요. 방향 제어 밸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체크 밸브 또는 역지 밸브, 그 다음 셔틀 밸브, 다음 감속 밸브 3가지고요.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방향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유압 모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기동 시에도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이 유압 모터는 펌프에서 발생된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이고요. 유압 모터의 특징은 관성력이 작고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동이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호 시에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단점이 있는데 유압 모터는 기동 시에 원활한 운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지문 내용만 틀리게 나왔는데 유압 모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동 시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고요. 운전이 곤란하다라고 했을 때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것은? 정답은 1번 추갑기이죠. 이 추갑기는 어큐뮬레이터라고도 하고요. 이 어큐뮬레이터의 용도는 긴급시에 에너지를 저장해서 긴급시에 유압원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압 펌프에 맥동 압력을 흡수하고 서지 압력 등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기출 문제에서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추갑기라고도 하고요.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격을 흡수한다. 이게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9번 유압 장치의 기로 회로도에 사용되는 유압 기호의 표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기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호는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회전이나 방향을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최근 기출문제 지문이었고요. 유압 기호의 표시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표시 방법을 전부 다 여기 기재를 해놓았고요.
이 기재해 놓은 내용을 화면 캡처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기호에는 각 기기의 구조나 작용 압력을 표시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기호에는 흐름의 방향을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각 기기의 기호는 정상 상태 또는 중립 상태를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유압 기호 중 릴리프 밸브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답은 3번. 3번이 릴리프 밸브 그림이고요. 1번은 단동 실린더, 2번은 무부하 밸브, 릴리프 밸브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4번은 스톱 밸브입니다. 스톱 밸브. 41번, 다음 중 건설 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바로 등록 말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서 정기 검사 명령을 내렸거나 또는 수시 검사 명령을 내렸거나 정비를 하지 않아서 정비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건설 기계가 멸실되었을 때 이것도 말소 사유고요. 건설 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때 이때도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2번, 다음 중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할 건설 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길이가 16m인 건설 기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 기계 길이가 16.7m를 초과할 경우에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입니다. 대형 건설 기계 특별 표지판 부착에 대한 규정은 건설 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번을 보면 최소 회전 반경이 13m인 건설 기계라고 되어 있고 규정에는 최소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하는 건설 기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 표지판을 부착할 대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높이가 5m인 건설 기계. 규정에는 높이가 4m 이상을 초과하는 건설 기계니까 5m인 건설 기계는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고요. 4번, 총 중량이 50톤인 건설 기계. 규정에 보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건설 기계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건설기계 수출업이고요. 건설기계 수출업은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의 범위에는 건설기계 정비업,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업, 그리고 건설기계 폐기업이 있고요. 이 외에도 건설기계 대여업, 그리고 건설기계 해체 활용업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4번, 건설기계 조종 중 과실로 사망 1명, 중상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조종사 면허의 처분 기준은? 정답은 3번, 면허 효력정지 60일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는 인명피해인 경우에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요. 그 밖에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망 1명마다 효력정지 45일, 중상 1명마다 효력정지 15일, 경상 1명마다 효력정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지문에서는 과실로 사망 1명, 중상 1명이면 사망은 45일, 그리고 중상은 15일이니까 이걸 합치면 6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5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곳은? 정답은 2번이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한 곳은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1번의 횡단보도는 다들 잘 아실 거고요. 2번의 보도,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46번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부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도를 설치할 때는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길 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1번은 횡단보도, 교차로 및 철길 건널목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차로의 너비 3m 이상으로 하되 좌회전 전용 차로에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는 275cm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규정입니다. 3번 차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노면 표시를 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이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요. 2번과 3번, 4번을 보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앞차의 주행 방향을 따라간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운전자가 판단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한다. 이거는 모두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8번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3번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나머지 1, 2, 3번을 보면 10m 이내라고 다 되어 있는데요. 기상 수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고요. 소방 용수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그리고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가 아니라 5m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정답은 4번이고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2종 보통 면허로 할 수가 있고요.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이것도 2종 면허로 할 수가 있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것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0번 다음 교통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세종대로라는 도로 이름을 나타낸다. 맞는 표현이고요. 좌측에 교통 표지가 있는데요. 자, 2번 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도로 명판이다. 이거는 오른쪽용 도로 명판이죠. 화살표가 오른쪽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 1은 이 위치는 도로 끝나는 지점이다. 이건 틀린 설명인데 1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시작. 4번 세종대로는 699m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699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10을 해주게 되면 6.99km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1번 산업재해의 통상적인 분류 중 통계적 분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산업재해의 통상적인 분류라고 했고 통계적 분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경상은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중경상은 8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를 중경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업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경상해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이거는 경상해입니다. 4번 무해사고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며 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 이거는 무해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산업재해의 간접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은 직접적인 원인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로 구분을 하고요. 보호장치 미설치는 불완전한 상태이고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1번과 3번, 4번은 열악한 근무 환경, 조명 및 환기 불량, 위험물 저장 미흡, 이거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되죠. 환경적 요인은 간접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3번 산업 현장에서 분진이나 화학물질, 금속 파편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보안경 또는 고글이라고 하죠. 고글은 이물질이나 화학물질, 분진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고요. 2번의 차광 보안경은 용접을 할 때 강한 빛이나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차광 보안경입니다. 3번의 편광 안경은 수평 반사광을 차단해 주는 안경인데요. 주로 운전이나 스포츠 등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4번 산업안전보건 표지에서 안내 표지의 바탕색은? 정답은 4번 녹색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표시에서 안내 표시의 바탕색은 녹색입니다. 종류는 녹십자 표시, 응급 구호 표시, 들것, 비상용 기구, 비상구 등이 있는데요. 바탕색은 녹색이고 그림이나 부호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5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물체 이동 금지입니다. 그림을 잘 한번 보시고요. 1번의 탑승 금지는 이런 모양이고요. 사용 금지는 이렇게 손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차량 통행 금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게차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게차 통행 금지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에서 정한 표지인데 차량 통행 금지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 금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적인 통행 금지는 이렇게 X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물 자동차 통행 금지는 이렇게 화물 자동차 모양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수공구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볼트 및 너트의 조임은 강한 힘으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한 힘으로 해야 한다. 지금 문제 풀면서 3번 정도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적정한 힘으로 해야 한다. 1번 수공구는 손에 잘 잡고 떨어지지 않게 작업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적절한 내용이고요.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입니다. 57번 다음 중 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으로 부적절한 사용 방법은? 정답은 3번입니다. 소형 망치가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죠. 수공구는 용도에 맞는 것을 골라서 쓰라고 되어 있죠. 1번 적정한 힘으로 돌릴 것, 적절한 사용 방법이고요. 몸 앞으로 잡아당길 것, 이것도 적절한 사용 방법이고요. 볼트 크기에 맞는 렌치를 사용할 것, 이것도 적절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12월에 나온 문제인데요. 렌치를 사용할 때 힘이 붙일 때, 힘이 들 때는 연장 파이프로 길게 연장하여 사용한다 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바로 틀린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렌치뿐만 아니라 해머의 경우에도 힘이 들 경우에는 연장 파이프를 연결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8번 작업장에서 체인 블록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인을 부드럽게 당겨서 천천히 들어 올린다. 이거는 적절한 사용 방법이고요. 1번 가능한 최단 거리로 신속하게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천히라고 바꿔야 됩니다. 천천히 올린다 또는 천천히 이동한다. 2번 가는 체인을 사용하여 하중 부담을 줄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체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4번 체인이 느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부드럽게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럴듯하게 보긴 하는데 느슨한 상태라는 말이 틀린 표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9번 가연성 액체, 유류 등 연소 후 재가 거의 없는 화재는 무슨 화재인가? 정답은 2번 B급 화재이죠. B급 화재는 휘발유나 경유 등 유류성 화재입니다. 액체 상태로 연소하고 재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공기와 접촉하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은 1. 나트륨, 칼륨, 알킬 나트륨 2. 산화수소, 질소, 아르곤 3. 마그네슘, 알루미늄 4. 휘발유, 경유, 등유 정답은 1번 나트륨, 칼륨, 알킬 나트륨인데요. 공기하고 접촉하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금속성 물질 중에서 고온에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금속이 있는데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분 이런 금속성 물질은 고온에서 자기 스스로 연소하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4회 기출문제 복원과 예상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 5회 예상문제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